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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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되게 넓네. 시동은 어디서 거나 시동 거는 데가 없어요. 시동을 어디서 걸까요? 요런 데다가 엔진 스타트를 숨겨놨어요. To wait for you to find a pen and fill the paper with the message that it wants to send. Grab it, hold it by its tail before it escapes. You know its ways and you cannot lose it, that's what you fear. So hold it up against your ear and very carefully listen to what it wants you to hear.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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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it sleeping in its nest before it wakes up. 자,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여기는 카페예요.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북카페고요. 저희가 가끔 시승하면서 이렇게 들르는 곳인데 조용하기도 하고 애기들 책 보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조용하게 저희가 정리를 할 때 시승하기 전후에 여기서 잠깐 이제 검색도 해보고 다른 시승기도 보고 혹은 저희 공부할 거 있으면 좀 정리도 해가지고 이렇게 시승하러 나가는 장소인데요. 어쨌건 여기서 이제 시승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링컨의 MKC라는 차예요. 이 차는 MKC라고 하면서 좀 MK 중에 작은 차, C, 컴팩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컴팩트 SUV인데 인상적인 게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인데요. 이 차는 245마력의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2.0L 가솔린 엔진 가지고 기존의 V6의 좀 대형 엔진들의 출력을 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4륜구동인 인텔리전트 포일 드라이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터보 가솔린 엔진, 6단 자동 변속기, 4륜구동을 합친 승차감에서는 이 차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차의 의외의 곳에서 고급스러움들이 있는데요. 사실 링컨이라는 차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고급차예요. 포드의 링컨, 그 다음에 캐딜락, 뭐 이런 차들은 브랜드 자체로서 되게 고급스럽고 성공의 상징 같은 자동차들인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고급차라고 하면은 주로 독일 계열 자동차를 손에 꼽았었죠. 근데 이 고급차들을 타보면은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의외의 곳에서 고급스러운 구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 역시도 재터리 같은 거 만져보는 순간 이거 되게 묵직하고 되게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조금 쓸데없는 부품이기는 한데 지금도 뭐 벤틀리 같은 차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터리 같은 걸 넣고 있거든요. 그만큼 링컨이 여기저기에 고급스러운 흔적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특히 이 차의 시트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독특한 가죽 시트가 있는데 이 가죽 시트의 재질, 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나파 가죽이라고 말하는 시트들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조금 다른, 좀 말랑말랑하면서도 살짝 이렇게 만지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반짝반짝하고 뭐 그런 재질의 아무튼 촉감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리긴 뭐한데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브릿지 오브 위어사라는 가죽 시트, 가죽 제조 회사예요. 여기에서 만든 시트를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그러니까 볼보 자동차의 가죽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의 가죽 시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처음 탔을 때부터 약간 느낌이 그런 볼보의 가죽 시트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같은 회사의 가죽을 사용하는 딥 소프트라는 재질의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가죽 시트는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실내 곳곳에 손을 닿는 곳에,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와 마주칠 수 있는 곳에 상당히 많은 가죽을 쓰고 있는데 그런 곳에 느껴지는 촉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세 번째로 이 차의 특징은 디자인이에요.
링컨 MKC 그리고 그동안에 한동안 링컨 MKS, 링컨의 MK 시리즈들의 디자인 그리고 세단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좀 난해했어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로로 이렇게 길게 뽑아서 마치 날개 같은 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붙어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뿅뿅뿅뿅 하는 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모양,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느낌이고 굉장히 한국적인 취향에 굉장히 맞는 차 같아요. 사실 이번 LA 모터쇼에서 봤던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그냥 가로형 그릴을 쓰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산에서는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이 가로 바로 생긴 그릴을 보다는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점이 있는 별같이 생긴 그런 그릴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으로 된 그릴만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링컨 MKC 역시도 기존 모델은, 그러니까 작년 연식에서는 가로로 된 그릴을 사용을 했었는데 2019년형을 출시를 하면서 그릴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릴 모양 바뀌니까 차 디자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뒷모습은 사실 요즘 트렌드기도 한데 이 브레이크 등에서 이어지는 빨간 선들을 길게 이어붙여서 야간에 보면은 이 차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게 어색해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 현대자동차 그랜저 IG가 나오면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죠. 근데 이 디자인이 사실 링컨에서는 기존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MKC도 그렇고 이전에 에비에이터, 내비게이터 이런 차들에서 이 디자인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디자인 역시 지금 MKC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에서 앞서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차를 사실 비교하자면 전장이나 길이나 폭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그러니까 소형 SUV급에 속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디자인을 넣고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많이 넣어서 가솔린에 굉장히 정숙한 차를 만든 거는 정말 링컨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네요. 자, MKC를 살펴보면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요 라디에이터 그릴 때문이에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디자인이 여기 링컨의 엠블럼처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이 지금 햇빛에 딱 비쳐서 나오는데 굉장히 이뻐요. 기존에는 이렇게 가로로 쭉 줄이 된 모양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디자인에 이런 반짝반짝한 엠블럼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데 크롬 재질을 쓰면서 좀 반짝이긴 하지만 이게 과하게 썼으면 좀 촌스러운 느낌일 텐데 그런 느낌은 별로 없네요. 헤드라이트 보면은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가 들어있고 밑에 방향지시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트들을 뒤에서 이제 이 차가 따라올 때 보면은 이 방향지시, 요 데이라이트가 사실상 좀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처음 보는 차 디자인이라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이 차에는 19인치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사이즈는 245, 45, 19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사실 여기 간격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요 미국 차들은 SUV들이 좀 더 이렇게 과격하게 큰 사이즈를 끼우지 않으려고 약간 여유를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휠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우고 타이어를 좀 더 키우면은 소위 말해서 좀 자세 나온다 그러죠. 그런 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UV만큼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을 마지막에 대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돼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돌이 튀거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SUV하고 승용차를 만드는 좀 차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이드미러에는 여기 방향지시 등 들어오게 돼 있죠. 한때 없었는데 이런 것들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다 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쪽 운전석 쪽 패널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 앉았을 때 보면은 이 어깨 숄더 라인이 굉장히 높았는데 밖에서 보면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 높이도 한 1.67 정도 되는데 이게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 위화감이 없는 좀 SUV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쪽으로 오면은 여기에 주유구가 없죠. 이 주유구가 운전석 쪽이 아니라 조수석 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소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편리한 일인데 주유구가 운전석 쪽에 있는 차들은 대부분의 현대, 기아, 쌍용 이런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산 차들이 대부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주유소에 주유기 찾아 들어가는데 이쪽에 주유구가 있는 차들보다 저쪽에 주유구가 있는 차들은
좀 더 줄 안 쓰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저쪽에 있는 차를 좀 타봐서 아는데 그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고, 이 차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보시면은 여기 리어 램프가 굉장히 크고 길게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사실상 여기 좀 조각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긴 리어 램프를 만들어 놓으면서 쭉 이어나서 이 차는 밤에 굉장히 인상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렁크 라인이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안쪽에 깊숙이 파져서 나오거든요. 이런 디자인들은 보통의 차들은 여기 리어 램프를 잘라서 여기서 이렇게 트렁크 부분을 연결을 하는데, 이 옆에서부터 다 트렁크가 통째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요, 자, 이 옆에서부터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옆에 보이는 램프류가 하나도 없죠. 램프류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열려버리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뒤에서 빛이 없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래 범퍼에 이렇게 보조등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트렁크 뒤를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트렁크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키를 들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화물 적재 공간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 촬영용 가방이 꽤 큰 가방인데 여행용 캐리어만 하거든요. 이게 큰 거. 그런 가방이 이렇게 하나가 딱 들어가고요. 옆에 공간이 좀 남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가 이 공간까지 완전히 쑥 파여 있었으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이 밑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좀 무슨 수건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닫아보면은 이제 차이가 나오겠죠. 딱 닫아보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통째로 뒤가 완전히 문처럼 열리고 닫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컬러 유리를 사용해서 열선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를 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 와이퍼도 좀 고급 재질의 와이퍼예요. 속에 블레이드만 바꿔 끼면 되게 돼 있는데 위에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드디어 주유구가 나옵니다. 터치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캡이 없는 구조. 한때 캡이 없는 게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캡 없는 구조의 주유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보기에는 좀 우리나라의 그냥 컴팩트 SUV하고 좀 비슷한 크기인데, 이 차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이제 실내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차의 운전석에 앉으면은 몇 가지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엔진 시동을 거는 버튼이 여기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요 밑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포르쉐처럼 왼쪽에 있을까 찾아봐도 여기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요 위에 있고 그 밑에 PRNDS 해서 변속기 버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페리세이드에서 한다고 하는 변속기 버튼식을 이미 적용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패드 시프트를 넣어놔서 주행 중에 변속을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되게 간결하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고요. 조작하기가 굉장히 간편한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도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요 가까운 데 있는데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햇볕도 차단돼서 이렇게 반사도 심하지 않고요. 손으로 터치를 하기에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편리한 거를 알 수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요 UI가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포드의 UI와 이게 완벽하게 통합이 되지 않아서 이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사실상 많은 버튼들을 이런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요.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터치를 손으로 많이 할 일이지 이 버튼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일단 사용해 보면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장점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다 공조장치들에 대한 버튼, 그리고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듀얼 에어컨, 그 다음에 히터를 사용할 좌우 각각 온도를 다르게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오토, 듀얼 이런 버튼들이 다 있습니다. 독특한 거는 여기 이 팬들을 조작하는 거를
켜고 끄는 버튼, 전원 버튼처럼 따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차들은 팬을 0으로 돌리면 꺼지고 어떤 차들은 뭐 따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이 차는 이 전원 버튼이 있어서 이걸 탁 누르는 순간 꺼지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를 보시면은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가진 이런 재터리를 여기다가 놔두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사실 변속기가 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뚫려 있고요. 이 공간을 대신 이렇게 사물함 같은 걸로 사용을 했고 여기 USB 2개를 넣어놨어요. 시트에 앉아보면은 지금 제 키에 맞춰서 운전석을 세팅한 상태고요. 그다지 이게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다만 시트 자체가 좀 타이트한 느낌이어서 엉덩이 이런 허벅지 공간이나 등 부분이나 이렇게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보면은 패들 시프트가 아니고 앉아서 보면은 이 왼쪽 발 놓는 공간, 그 다음에 가속 페달 공간이 적당히 균형이 맞춰 있어서 편한 자세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운전석하고 잡았을 때 완전히 이 정확한 운전 자세가 나올 수 있게 굉장히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뒷좌석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뒷좌석을 살펴보면 요런데 가죽을 여기까지도 다 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보통 차들은 여기를 가죽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여기를 플라스틱이라던가 혹은 SUV들은 의자가 접히고 여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고려해서 뭐 다른 재질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이 앞쪽 몸에 닿는 시트 부분은 조금 더 좋은 가죽, 그 다음에 옆부분에는 이 앞뒤하고 똑같은 가죽을 넣었고요. 여기 가죽으로 된 포켓도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게 처리를 했다 이런 느낌이 쫙 들고요. 앞에를 제 키에 맞추고 뒤에 앉았을 때는 꽤 머리 공간은 여유가 좀 있고요. 앞뒤에 무릎 공간은 거의 주먹 하나 정도가 딱 들어가는 정도, 반듯하게 앉았을 때 이 정도가 되고요. 편안하게 앉으면은 무릎이 닿을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네요. 헤드레스트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이게 하나씩 머리를 탁 대고 가기도 좋고요. 여기에 앉아서 보면은 사실 이 숄더 라인이 꽤 높은 편이어서 갑갑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시선으로 바라보는 공간에서는 꽤 이게 넓어 보여서 이렇게 넓게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길게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 공간이 답답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이 앞에 헤드레스트가 좀 독특하게도 이렇게 접히는 구조로 생겨서 이게 좀 시야에 답답할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시야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넓지 않은 차체인데도 세 좌석을 완전히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암레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시트는 6대4로 폴딩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버튼들도 여기 좌우 열선을 2단계로 켜고 끌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기 송풍구가 여기 있고 여기에 전원 230V 전원하고 USB 2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구성이고요. 그다지 뒷좌석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만 되게 고급스럽게 구성을 해놓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시트를 한번 폴딩을 해볼게요. 자, 시트는 여기 옆에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딩을 하고요. 여기 시트 벨트는 여기 고리에서 빼서 옆으로 떼놓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폴딩하면은 이 안쪽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사실상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싹 플랫하게 접히지 않아요. 플랫하게 접히는 차들의 경우는 승차감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되고요. 플랫하게 접히지 않으니까 승차감은 좀 좋으면서 화물을 적재할 때 여기가 살짝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가 좀 다른 구성이 되긴 합니다. 모든 시트를 접었을 때는 그래도 꽤 넓은 공간이 되는데 예를 들면 골프백 같은 경우는 이 둘 시트 중에 하나를 접어야지 길게 그대로 적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행을 시작했고요. 이 차의 특징은 조용한 터보 가솔린 엔진일 것 같아요. 245마력, 그 다음에 토크는 38이에요. 그런데 6단 변속기, 사실 6단 자동 변속기 하면은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연결되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2.0 터보에 6단 자동 변속기를 들어가고 인텔리전트 AWD라는 사륜구동을 넣었더니 이 차는 뭐 예를 들어서 코너를 돌 때 토크 벡터링이라고 한쪽에 바퀴에 힘을 빼서 더 코너를 부드럽게 싹 돌아나갈 수 있게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이 차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런 뭐 잘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륜구동이고 하지만 그다지 차가 높지가 않고 SUV 같은 느낌보다는 좀 잘 달리는 뭐 조금 높은 세단 같은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포지션의 차들이 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류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컴팩트 SUV의 럭셔리 차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급에서 컴팩트 SUV에서 럭셔리 모델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 링컨 MKC 같은 경우는 그런 포지션을 딱 맞춰서 만든 모델이에요. 이 차의 제로백은 8초대로 알고 있는데요. 8초 중후반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수치예요. 근데 제로백보다 더 재밌는 거는 이 차의 소리인데요. 가속을 할 때 나는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지금 잠깐 해볼까요? 굉장히 이쁜 소리가 나요. 이게 디젤 엔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소리 당연하겠죠. 근데 가솔린 엔진에서도 약간 이렇게 배기량이 작은 차들은 이렇게 허공을 치는 울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나는데 살짝 묵직하게 윙 하고 밀어붙이는 그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됐어. 자,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옮기는 순간 굉장히 재밌는 사운드가 딱 나오면서 엔진 회전수가 한 1000 정도 바로 올라갑니다. 평소 S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보통 한 10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스포츠 모드로 가는 순간 3000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스포츠 모드로 가니까 변속 시점을 거의 5000 rpm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네요. 네, RPM을 아낌없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변속 시점을 길게 가져가면은 사실 연비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조금 무거워지고 묵직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쪽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달리는 거는 굉장히 달라지네요. 이런 비슷한 성격의 차를 타본 게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은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잠깐 나왔던 스포티지의 터보 GDI가 있었는데, 그 차가 뭐 사실 업계에서는 약간 오버스펙, 뭐 미친 차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 그때는 그거는 앞바퀴 굴림 방식이었는데 막 휠스핀이 막 났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정도까지 뭐 사실 그 이상일 수도 있겠는데 휠스핀 같은 거를 다 잡았죠. 그래서 굉장히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자, 약간의 고속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일단 자유로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햇빛이 옆에서 비치고 있고 90km 정속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까 확인하니까 정지까지 지원을 하진 않고요. 앞차 간격을 유지하는 거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간격 조절하는 버튼들도 있는데, 살짝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차들하고는 모양이 조금 달라서 어떻게 눌러야 되지 하면서, 이건 사실 왼손에 있어요, 이 버튼들이. 그래서 여기 작은 버튼들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레인 와치, 레인 키핑을 하는 기능은 여기 방향지시 등 옆에를 탁 누르면은 레인 키핑 경고가 뜹니다. 이런 걸 켜놓으면은 차가 이렇게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핸들에 진동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세대 버전이 다른 거죠. 요즘 차들은 요거를 넘겨서 잡아주기도 하는데 그 기능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은 스티어링 휠에 진동이 오면서 운전자만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사실 소리가 띠디디디 나는 거는 좋기는 한데 탑승자 전원에게 그거를 알려주다 보니까 운전이 되게 불안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 핸들에 이렇게 진동이 오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인텔리전트 AWD 기능을 여기 왼쪽 계기판에 활성화시키면은 이 사륜구동 배분의 작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에 얼마나 힘을 보내나 좌우까지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좌우는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가속에는 앞바퀴에 힘을 주로 몰아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꾹 밟고 나가면은 뒷바퀴까지 힘을 몰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가속을 할 때는 네 바퀴를 모두 다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인 보통의 가속에는 앞바퀴만 사용하고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약간 말랑하지만 너무 무르지는 않은 정도예요. 살짝 이게 바운스가 있기는 해요. 언더 코너 같은 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철을 만났을 때 한 번에 쭉 잡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한 번, 두 번 정도 바운스를 치긴 하는데 그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옛날 미국차 출렁이는 느낌하고는 확실히 다르고요. 이건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그런 새로운 느낌의 부드러운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바운스를 치면서 잡아주는 느낌이 그다지 나쁘진 않으면서 승차감에서는 좀 오히려 플러스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너무 단단한 차에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불만은 요즘 현대기아차가 너무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막 치면서 딱딱하게 굴러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잡아서 이 노면에 있는 잔진동 같은 거를 많이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차와 근접했을 때 추돌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앞에 저 끝에서 빨간불이 막 보이면서 그 빨간불이 유리에 반사돼서 시선에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경고음을 울려줘서 추돌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 보도록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차의 서스펜션 튜닝이 그런지 굉장히 독특한 승차감이긴 한데, 이 좌우의 롤도 살짝 느껴지기는 해요. 이게 네 바퀴가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균형을 잡고 가는데 그다지 이게 막 나쁘다, 뭐 기분 나쁘게 출렁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잘 흘러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으로 이 차의 제일 인상적인 거는 정숙성이에요. 이 차를 뭐 일반적인 이런 아스팔트 도로에서 타면은 거의 소음보다는 이런 둔탁한 이 바닥의 접점의 느낌, 이런 것들만 느낄 수 있고요. 엔진 소음이 기본적으로 적은 데다가 주행 소음까지 막 처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이 창문을 열어보면은 여기에 이중 접합 유리인 거를 이렇게 만지면 느낄 수 있어요. 유리 두 장이 붙어 있는 게 딱 요 모서리 끝에 가면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음을 굉장히 차단을 많이 했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을 해서 이 차에서 나는 소음들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치면은 이 차의 주행 감각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이 차의 주행 감각, 그리고 그것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런 가솔린 SUV를 고려하지 않았던 시절이 꽤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디젤 차만 SUV에 사용한, 그러니까 SUV에는 디젤 엔진만 사용한다,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유럽차가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면서 연비도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좋다라고 강조를 해서 꽤 오래 득세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100원밖에 불과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휘발유의 내구성, 엔진의 내구성, 유지보수할 때 저렴한 가격,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하다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휘발유 차들이 이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형 SUV 같은 경우에서도 휘발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런 미국산 SUV, 미국산 자동차의 가솔린 차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KC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 차는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고 안락하고, 그렇지만 너무 크지 않고, 보통 이런 고급차들이 크잖아요. 근데 크지 않은 크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차의 가격은 5,230만 원인데요.
포드 전 시장에 문의를 하면은 실제 이 가격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딜러들마다 다 할인폭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인 가격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5,23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형 SUV를 사는 대신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그 큰 크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차에 작지만 그래도 럭셔리는 갖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차들을 선택해 볼 만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솔린 엔진이라는 점, 정숙하다는 점, 그리고 주행 감각이 굉장히 좋았고, 근데 뭐 시트의 활용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대형 SUV가 좋겠지만 글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차, 그다음에 컴팩트한 SUV인데 럭셔리한 거, 그리고 재질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쓴 것, 그리고 바뀐 디자인으로 우리한테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이 된 것, 이런 것들이 이 차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능한 시승기 짧게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 부담 없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많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